네, 한층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현재는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이제 시험관이 랜덤리 10문제를 내죠. 그럼 10문제 가운데 6문제 이상만 맞추면은 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100문제가 아니라 128문제로 예상 문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20문제를 내서 그중에서 12문제를 맞춰야 되는 것으로 이게 바뀝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도 늘어납니다. 정부, 역사, 지금 이제 대충 그런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국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라든지 또 무슨 기념일, 어떤 기념일을 아느냐, 또 그 기념일의 의미는 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겠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이제 해보셔서 아시죠?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뭐 기말고사 있으면 시험 범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시험 범위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제일 좋고 시험 범위를 뭐 좀 넓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시험 문제를 내도 좀 객관식으로 이렇게 좀 내시는 분이 계시고 아주 어렵게 주관식으로 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도 넓어지고 시험 문제도 많아지고 그중에 맞춰야 되는 숫자도 많아지고 또 시험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같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유형이 뭐 지금은 뭐 시민권 인터뷰할 때 무슨 객관식은 아니죠. 4개 중에 1개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뭐는 뭐야? 그러면 단답형으로 뭡니다. 한마디로 그냥 단답형으로 하면 되는 그런 게 많아서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 요 질문 나오면 요 단어만 말하면 되겠구나. 뭐 캐피럴 힐 뭐 요것만 말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데 그런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미국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영어 스피치 능력이 조금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게끔 이제 인터뷰 시험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다만 하나 그래도 희소식이 될까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지금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10문제 가운데 6문제를 맞히면 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좀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또 10개 중에 6개 맞히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10개 내는 문제의 유형이 그전보다는 어려워지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여하튼. 자, 이민국 국장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권 시험은 단순히 외워서 답만 말하면 되는 그런 형식인데 이건 너무 쉽다라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난이도를 상당히 올릴 것이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워진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러니까 지난 2020년 1기 행정부 끝날 때쯤 2020년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이제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2021년에 다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원상복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어려워진 것으로 재도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턱이 다시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870만 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870만 명이.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해서 귀화한 사람들은 81만 8,500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한 9%? 10%가 안 되는 9% 정도만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에 그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9%가 뭐 5%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웬만큼 영어 잘하지 않으면 시민권 안 줄 거야. 뭐 약간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이민 단체는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 이민국은 강화된 시민권 시험의 그 시행 시기가 그러면 언제부터다? 라고 공식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시민권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가능하면 좋겠고요. 아직은 발표 안 했지만 다만 이제 이민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지금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부정적인 불안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하튼 시험이 좀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뭐 이건 불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체류 신청자들의 소셜 미디어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반미 성향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뭐 시민권 신청 이런 것과는 관계없지만 비자를 갖고 있지만 장기 체류를 신청하고 그런 경우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있어? 아, 오케이. 직장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직장 있어? 알았어. 그건 됐는데 네가 어떤 성향인지는 알아야 되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카카오톡 이런 SNS 소셜미디어 활동한 거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뒤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를 위해서 이민심사관들의 그 업무 매뉴얼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정된 매뉴얼을 다 이미 보냈습니다. 지금 장기 거주나 또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한 후에 서류 심사가 다 오케이 돼서 인터뷰를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인터뷰 시험 보는 얘기고 이거는 인터뷰 그 전 단계 시민권이나 장기 거주를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시민권이라고 치죠. 시민권 신청했을 때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기도 전에 SNS 이런 걸 다 뒤져서 성향을 미리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뭐 반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뭐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민국 대변인은 반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특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왜 그 단어를 썼는지 금방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 거주와 또는 미국에 취업하는 거, 또 미국으로의 이민 오는 거 이런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혜, 특권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반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내가 찾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은 매우 지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줄 것이다. 우리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안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민국이 언급한 그 반미 견해라는 어떤 기준점, 그 기준점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반미 견해라는 기준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뭐 예를 들어서 현 정부와 좀 친한 사람은 몇 마디 그런 말을 썼다고 해서 뭐 파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현 정부와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반미 메시지나 이런 건 또는 뭐 반미 활동이나 뭐 내가 대놓고 한 건 없지만 왠지 저 사람은 민주당파야 소위 말하는 좌파야 그러면 뭐 특별히 뭐가 안 나와도 미국 시민권이나 또는 뭐 장기 체류나 이런 권한을 안 주는, 이래서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현 정부의 권한을 막 활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제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민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매뉴얼까지 고쳐서 각 일선 직원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2기 집권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에게도 이 강제 추방 압박을 계속 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뭐 중요한,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유학생들에 대해서 유학 비자를 거부하거나 캔슬 시켜버리거나 뭐 리보크하거나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반대 목소리를 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비자 취소가 이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이미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각 주정부 또 지원금을 같이 매칭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메디케이드라고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각 주정부로 가면 똑같은 건데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연방처럼 그대로 메디케이드라고 쓰시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캘리포니아는 또 이걸 메디켈이라 그래요.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CA를 붙여서. 자, 여하튼
연방 차원에서 보면 이름은 메디케이드. 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그러니까 이건 저소득층 관련된 겁니다. 나이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나이 65세 넘으면 메디케어고요. 요건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메디케이드입니다. 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그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서 지난달 7월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국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전국적으로는 이제 7,900만 명인데 전국적인 7,900만 명의 거주자 또 개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 소셜 넘버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민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디하고 맺었냐고요? 메디케이드 센터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센터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백기 들고 다 오케이 같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 스토리는 이제 요 다음에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민국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정보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그게 협약이 맺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가 단합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연방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엊그저께 판결을 내린 건데요.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한다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가처분 명령 같은 건 왜 내린 거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네, 판사가 봤을 때 이건 사안이 내가 오케이를 내려주든 아니면 오케이를 안 하고 그냥 뭐 하든 여하튼 사안이 좀 심각한 사안이다. 여하튼 빨리 무언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판사 자체도 시간이 없잖아요. 한 20일 안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스탑!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앞에 단서가 붙죠. 일시 중단. 그래서 일시 중단을 내리고 그럼 그 일시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일시 중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또 뭐 항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2심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나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입니다. 그럼 그 최종 결과가 역시 지금처럼 최종 중단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바뀔 때 바뀌더라도 지금 당장은 일시 중단 시켜놓고 나머지 재판 과정을 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일시 중단된 것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최종 중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민국이 또는 국토안보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정보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뭐 일시 중단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법원은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의료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한다라는 정책을 계속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약속 내용을 공표를 해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 일시 중단 명령에 항소를 하는 건 뭐 100% 당연하죠. 그러면 그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것이고 나중에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갈 터이니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시 중단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소송에 참여한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공화당 주지사가 계신 주라면 그 주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 주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정보가 이민국에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방주택도시개발국 HUD라고 하죠. HUD, HUD. 이 HUD가 모든 부처 서비스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English Only 정책을 전격 시행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HUD는 웹사이트 그리고 HUD 사무실에 그 다국어로 된 안내문이 되어 있거든요. HUD 사무실에 가면 영어 또 뭐 스페니쉬는 당연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뭐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서도 영어 외에 나머지 언어는 싹 다 지워버리고 또 사무실에 가면 그 걸려있던 안내문에 영어 외에 나머지 언어로 되어 있는 포스터 같은 건 다 띄어내고 그래서 향후 모든 자료를 영어로만 제작하고 영어로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디요? HUD, HUD, 주택도시개발구. 그리고 기존 통역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이 HUD와 이제 민간 업체가 용역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경우에 그 업체와 연결해서 통역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그 서비스 계약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 조치 이전까지는 허드는 한국어 등 무려 222개 언어를 지원하면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주거 접근성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가끔 느끼는 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어가 그렇게 많아요? 222개 언어가 될 정도로.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언어가 몇 개의 언어가 될까? 각 나라 이렇게. 근데 나라별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뭐 예를 들면 다 스페니시 쓰고 뭐 심지어는 스페인 스페니시 쓰고. 그러니까 나라의 종류와 관계없이 언어가 뭐 그렇게 나뉘는데 나라별로 언어가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이렇게 222개씩이나 되나? 저는 좀 퀘스천인데 뭐 일단 허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드 사무실을 한 번도 갈 일이 없는 분들은 뭐 한인 사회의 우려가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허드가 무슨 큰 집 짓는 거에 연관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LA나 뉴욕, 시카고, 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텍사스 주의 뭐 오스틴이나 휴스턴 이런 한인 밀집 지역 등지에는요, 이 허드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허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또 더 원활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어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이게 뭐 개별적으로 가서 영어로 서비스를 계속 리뉴얼하고 이런 거 할 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시니어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예외는 일부 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 등 어떤 특정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법이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증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어면 한국어, 뭐 스페니시면 스페니시 여전히 제2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그 예외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허드는 여전히 청각 그리고 시각 장애인 등 관련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그 철제 장벽이 있습니다. 이 철로 되어 있는 두꺼운 기둥이 빼곡하게 연결돼서 굉장히 높게 2m 넘게 2m가 뭐 한 6m 된다고 하던데 그 엄청 높은 그 철제 장벽에 싹 다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그 철제 기둥 장벽 표면을 최대한 더 뜨겁게 만들어서 불법 입국자들이 이걸 기어오르기는커녕 만져도 뜨거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뭐 일일이 불로 뜨겁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요즘 그 텍사스 남부 뭐 이런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구어진 그 철제 그 기둥 이걸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철제 장벽 기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놈 장관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첫 번째 임기 때요, 그 국경 중에서 한 700km 구간에 대해서 이 철제 장벽을 건설했죠. 미국과 그 멕시코와 이 국경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킬로미터로 약 한 3,145km, 3,145km가 됩니다. 이 중에 이걸 다 하진 못했어요. 지난 일기 때 한 700km 정도 했는데 요거 지금 되어 있는 것만 그래도
까만색으로 싹 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0km 철제 장벽 세웠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장벽 건설이 중단됐습니다만은 올해 초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지금 또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다 놓고 쫙 철제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세워서 올려놓죠. 철제 장벽은 제가 아까 한 6m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보다 훨씬 높아요. 가장 멕시칸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멕시칸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저 남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법 미립국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는 가장 높게 9m나 되게 만들어서 아예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9m 높이. 그 틈새는 10cm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은 물론이고, 조금 큰 덩치의 야생동물도 아예 통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장벽을 검은색으로 싹 칠해서 표면이 달궈진다면 불법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장애가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롬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검은색 페인트 칠이 불법 입국자들에게 그 희망을 아예 없애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장벽을 아예 만질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그 기둥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본인이 직접 노엄 장관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박물관 단지인, 박물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 박물관이라고만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스미소니언 그 재단입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그 재단을 향해서 법적 그리고 재정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터이니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우선 말했냐면, 박물관에 되어 있는 전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은 과거에 너무 끔찍했었고 과거에 노예제를 했었고 그 노예제는 너무 나쁜 일이었고 이런 과거 미국의 부정적인 역사관에만 너무 치우치게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 똑똑한 변호사들에게 나는 지시를 내렸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안내 문구 등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지난달, 지지난달, 미국의 아이빌리그 유명 대학들에게 한 것과 좀 비슷해요. 일부 대학들에게 취했던 어떤 문화 전쟁이랄까요? 그런 것과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하버드나 컬럼비아 이런 대학이 말을 듣지 않자 연방 지원금을 삭감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백기투항 받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향해서. 백악관은 그래서 조사를 위해서 현재 전시 중에 있는 모든 안내판과 라벨 내용, 스티커, 안내 문구 내용 등등은 물론이지만 내부 이메일과 세세한 짧은 메모까지 싸그리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우리 미국이 얼마나 과거에 끔찍했었는지, 또 노예제를 얼마나 나쁘게 운영했었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만이 있다. 그러면서 성공, 무슨 광명, 무슨 미래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큰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은 토로했습니다. 근데 한편 일각에서는요,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의 어떤 역사 기록이지 미래를 얘기하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건 트럼프식 문화 전쟁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식 문화 전쟁이 국립박물관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둘러싼 어찌 보면 이념 대립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비롯해서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친트럼프 인사의 대표적인 의원이 바로 MTG로 불리우는 의원입니다. MTG라고 짧게 불리는데 full name은 Marjorie Taylor Greene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재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와, 재산세 폐지하면 저는
너무너무 땡큐. 평생 찍어줄게요. 그런데 강성 보수파로 잘 알려진 그린 의원은 이 재산세 폐지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우리 미국만의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미국만의 문제냐?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미국이 너무 이 재산세 부담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맞긴 맞아요.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의 재산세는 좀 너무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린 의원은 이 재산세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신이 집을 사서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그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년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일리 있는 말 같긴 한데요. 아니, 어느 정도는 좀 내는 건 저도 찬성인데 너무 센 건 사실이에요. 너무 센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린 의원은 SNS에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라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결국 나중에 뺏기게 되는데, 집도 재산세를 계속 안 내면 뺏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의원이에요. 그런 의원으로부터 나온 주장이라는 데에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법안이 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재산세 완전 폐지 주장은 일단은 그 MTG, 머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개인의 발언에 국한돼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같이 막 동조하거나 나도 그 법안에 같이 사인할게 하는 의원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공식적인 의회의 논의로서 올라와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지금은 그린 의원 개인의 발언에 멈춰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연방 차원에서 재산세라는 그 자체는 주정부랄까, 카운티, 정부가 부과하는 그 세금 구조잖아요. 그 연방의회가 이를 완전히 폐지할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카운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로도 들어가고, 시리로도 조금 들어가고 하는데, 연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방 차원에서 그런 거를 폐지시킨다?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린 의원의 발언은 상징적인 어떤 발언, 또는 향후 자신이 주지사에 나갈 텐데 그 주지사를 겨냥한 어떤 정치적인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주지사로 나가면은 주정부를 책임지니까 그 주정부의 재산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재산세 폐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폐지시킬지 못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린이 하원의원 끝나고 우리 주의 주지사에 출마했는데 그린이 되면 재산세 없애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을 주어서 표를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따라서 이 그린 의원의 이 혼자서의 발언에 일단은 멈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산세를 정말로 없애면 엄청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서는 엄청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큰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상대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거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 과도한 이런 면세, 재산세 폐지 같은 그런 건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도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극우 성향 목소리로 평가되어 왔고, 또 당내 주류 공화당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 다른 의원들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안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발언으로 끝나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나? 이런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산세가 우리가 내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100% 폐지시켜버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기를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면 얼마예요? 10,000불이잖아요. 10,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800불, 900불을 매달 재산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0불을 내려면. 그러니까 한 달에 집
론 페이먼트 내는 것도 버거운데 한 달에 800불, 900불을 재산세 세금으로 나간다? 이건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바라건대 한 반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김에 좀 전해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니, 이 말 자체가 웃긴 게 아니라 누구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그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던 중에 그렇게 내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가능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듣기로는 나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I'm hearing, I'm not doing well.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뭐 그렇게 I'm not doing well. 내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뭐 그런 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워해요. 평소 아주 자신만만한 성격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뭐 실제로 한때는 있었고, 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신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신 다음에는 트럼프라고 생각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정말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마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본인도 그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좀 부추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랬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가 최소한 메시아나 세인트, 성인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스스로 말해버린 그런 셈이다. 그런 면에서 매우 의아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4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열린 한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걸로 막 기소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유세할 때 나는 아름다운 나의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나의 부모님은 지금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사기소가 막 34개씩 되고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 다널드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가 형사기소가 이렇게 많이 됐어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볼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선거 유세할 때 나는 우리 엄마라고 마더니까 어머니라고 할까요? 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있는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천국에 가깝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 엄마는 천국에 있을 걸 확신하고 아빠는 천국에 있을 걸 확신까지는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또 공감하실 거예요. 여하튼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천국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들에게 막 질문도 했습니다. 왜?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거죠.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에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천국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이 농담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영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빗 대변인은 웬만하면 아무리 자기가 백악관 대변인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퍼스널한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해야 되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대변해 드릴 수가 없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캐롤라인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것은 정말 진지하게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실제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도 역시 생각한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 또 많은 그 기자들이 또 의아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변화하는 건가요? 나이가 좀 드셔서 조금 뭔가 약해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 숨겨왔던 마음을 뭐 표시하는 거냐? 전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하튼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다. 전 현재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뉴스가 되고 있는 그게 상황입니다. 자, 꾸준한 봉사 활동이 뇌 노화를 늦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한국인 교수 한세황이라는 교수 연구팀은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51세 성인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뇌 노화 속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평균 20% 정도 늦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늦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그 봉사활동의 예로 뭐 무료 급식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공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자원봉사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친구가 병원에 갈 때 같이 따라가서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뭐 가깝게는 친구가 병원에 갈 때 같이 따라가주는 정도의 도움,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이제 아이 돌봄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잔디깎기 봉사를 해준다거나, 세금 신고, 나는 세금 신고할 능력이 되니까 세금 신고 도우미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많이 두드러지게 뇌 노화 속도가 늦춰지는 게 나왔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봉사활동은 사회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뇌 기능 저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고립감, 외로움이잖아요. 그거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또 그 막음으로 인해서 뇌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라는 게 텍사스 대학 한국인 교수 한세황 교수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이번에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날씨 좀 말씀드릴게요.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일주일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뭐 남가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에 좀 더울 전망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남가주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번 폭염이 올여름 들어 가장 길게 이어지는 폭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륙 지역의 기온은 앞으로 수일간 급격히 오르고 또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 열대야까지도 예상됩니다. 밤에도 7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밤에도 LA 지역에서는 어쩌면 좀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산불 확산 위험을 알리는 레드 플래그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의 기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LA 한인타운의 경우에는요. LA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뭐 79도, 78도, 여름에 좀 더워도 80도만 넣어도 막 덥다 그래요. LA 한인타운 날씨 정말 천국입니다. 날씨 천국. 왜? 바닷가도 멀지 않잖아요. 한인타운에서 한 20-30분만 가면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 그러니까 한인타운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에도 웬만하면 80도, 81도 막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내일은 94도까지 오를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LA 인근, LA에서 한 3-40분만 가면 되는데 거긴 분지가 있어요. 그래서 밸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항상 덥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104도에서 오늘 내일은 한 110도까지 올라가고 다음 주 가면 한 104도, 105도. 그 밸리 지역은 110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 3-40분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동시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